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별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또 이런 단락들을 나눠서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 이렇게 했었는데 먼저 이 역사학에서 개별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개별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이 역사 연구에서의 우선적인 인식 대상인가 하는 어떤 그런 논쟁은 참 이게 오랜 논쟁의 어떤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개별적인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것이 먼저입니까? 이 논쟁은 철학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이에요. 철학의 논제에서도 일자와 다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자와 다자, 그러니까 다수하고 일자의 어떤 그런 문제가 이게 철학에서도 아주 오래된 어떤 그런 깊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역사학에서도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이것도 이게 상당히 오랜 논쟁의 어떤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논의는 오늘날까지 와서도 이렇게 해결이 못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양자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인 로 인식의 목표를 삼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앞뒤로 놓으려고 해도 먼저 해결해 보자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도 이게 좀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북한사에서 살면서 이 독재, 북한이 김일성의 어떤 그런 독재에 이렇게 실어서 신물이 나서 이렇게 탈북하고 또 이렇게 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근데 북한 사회하고 아주 정반대인 남한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 와서도 또 이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독재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 하게 돼요. 대통령 권력이 너무 이렇게 물문하니까 북한 사회는 그 수령 권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근데 이거는 일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민주주의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대통령 권력이 너무 이게 무르니까 참 그것도 또 복잡한 어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개별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 이런 것들이 양자가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되는가, 우선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 것 가운데 그러면 먼저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개별적인 것이란 게 무엇입니까? 개별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은 우선 역사 인물이나 사건, 개별적인 역사 인물, 또 개별적인 역사 사건, 이런 것도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민족, 특정한 국가, 이런 것들로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제도, 사회주의제도라든가, 노예제도라든가, 특정한 제도를 지칭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보다 더 확장된 의미에서 볼 때는 어떤 시대나 어떤 특정한 시대, 어떤 특정한 문화를 가리켜서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물로부터 해서 쫙 다양한 어떤 특정한 것들을 지적해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개별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는 이 민족주의가 많이 이렇게 주목이 돼요. 이 민족주의라고 했을 때는 이 개별적인 것을 주목할 때 민족주의라는 어떤 그런 이 시각을 많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는 이게 민족주의라는 실체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개별적인 것이라고 주목할 때 이 민족주의가 이렇게 주목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일반적인 것이라는 건 뭘까요? 일반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 개별적인 것이 일어났던 당시의 인간 생활의 일반적인 상황, 일정한 경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사 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비슷한 형식 또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바를 말해요. 항상 어디서나 인간 생활의 사회의 항상 어디서나 비슷한 경향, 그들을 나타나는 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일반적인 것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적 조건을 초월하여서 항시적으로 일어나는 바, 즉 역사적 법칙과 같은 성격을 말해요. 항시적으로 어느 시대, 어느 어떤 시간, 공간 초월해서 비슷한, 여기에 있던 것이 저기에서도 볼 수 있고 저기에 있던 것이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 이런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런 일반적인 성격은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보편성. 즉 우리가 말하면 이게 특수성과 보편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 개별적인 것이라는 개념하고 일반적인 것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개별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역사학의 인식에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봅시다. 먼저 이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 역사학에서 이 개별적인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개별적인 것의 특성들에 대해서 먼저 좀 봅시다. 근데 이 개별적인 것이라고 해가지고 주위하고 동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개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개별적이라 했을 때는 이 개별적인 것이라는 했을 때는 먼저 이 시간 속에서 그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른바 이 개별적인 것이라고 이해했을 때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깊이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의 첫 번째로서 이 개별적인 것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특정 시간적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시간적인 조건 속에서 이 개별적인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이 개별적인 것은 특수성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일회성, 시간적으로 일회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일회성이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이나 지극히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한 인물의 경우 그는 역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어떤 한 업적을 이룩할 할 때까지 그의 생애와 주의 관계를 갖고 있고 시간 속에서 주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어떤 제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도의 경우 어떤 제도의 경우 어떤 그 제도가 형성되는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어떤 이게 뭐 봉건제도라 했을 때는 그 전에 이 노예제도가 있었을 거고, 봉건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막스주의 어떤 그런 시대 발전이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노예제, 뭐 봉건제,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단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봉건제라는 거는 어떤 봉건제라는 그 하나만 주목했을 때는 그 봉건제도라는 어떤 그 시간의 어떤 그 연대에 갇혀 있지만은 그 연대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 노예제가 있었고, 그 다음 봉건제, 그 다음에는 또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 사회, 이게 이런 연속된 어떤 시간 속에서의 한 시간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개별적이라는 것은 개별적이라는 일회성은 어떤 하나의 연속적인 어떤 시간 가운데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 개별적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개별적인 시간이라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지만은, 또 다음으로 이 개별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간 속에서 어떤 이 공간 개념이 있다는 거죠. 특정한 공간 속에서 이 개별적인 이 사건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개별적이라는 것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생성하고 발전하고 작용하고 몰락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그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과 같은 어떤 시간적, 공간적 관계를 볼 때 개별적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인정해야 될 바는 개별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해당 시대의 여러 관계들로부터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개별이라는 동떨어진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해당 시대의 시간이라든가 공간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어떤 갑작스럽게
어떤 이게 그 개별이라는 사건, 개별이라는 인물이 갑작스럽게 이게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일본적인 일정한 기반 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시간적, 공간적 안에서 이렇게 개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세워진 개별적인 것은 또 주변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개별적인 것은, 즉 역사적인 개체는 일단 출현하면 그 자체는 고유하면서도 또 원칙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위의 상황들의 일정한 범위의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우리가 실례로 들어보면 우리의 기독교라는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AD 0년에 탄생하셨잖아요. 그 기독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그 생명의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가 예수를 탄생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인 AD라는 어떤 AD 0년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이렇게 주목이 되지만은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이 복음은 개별적인 사건이었지만은 그 복음이 확장이 돼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잖아요. 이 개별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마르크스주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19세기 말 요때 발생해가지고 이 러시아 구소련의 어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회주의 운동이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국가를 따르는 이 나라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는 나라들이 한때는 세계 3분의 1이라는 어떤 지구상의 어떤 그런 인구에게 영향을 끼쳤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 시간과 어떤 그런 어떤 그 특정한 공간 속에서 탄생해가지고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예.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상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우선 역사적 개체로서의 한 역사적 인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또 개체라고 했을 때 한 민족적 개체도 볼 수 있고 또 한 국가도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어떤 제도나 문화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개체는 특수성을 통해서 해당 시대에 또 일반적인 상황을 지니고 있고, 그 성격이나 경향성이 어떤 역사의 전반적에서 별도로 유리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개체는 해당 시대의 여러 상태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났고, 또 그러므로 당시 해당 시대의 여러 상태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났으며, 그러므로 당시 상황의 내면적 성격을 그 자체 내에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개별적이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은 어떤 동떨어져서 이렇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과 그런 것까지 발생했고 또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주변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이 역사 인식론에서 개별적인 어떤 사건, 개별적인 인물, 개별적인 국가, 개별적인 사상, 또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개별적이라는 것은 흐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이 부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 근현대사를 쫙 들여볼 때 이 민족주의적인 관점의 어떤 역사 관점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민족주의라고 우리 개별적이라고 했을 때 이 민족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많이 이렇게 드러낸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좌파적인 성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개별성이라는 것은 이런 이 민족주의적인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제쳐놓고 우리끼리만 이런 특성을 많이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개별이라는 건 어떤 관점 안에서 개별을 보았습니까?
이 개별과 이 그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개별이라는 어떤 목적을 바라봤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개별과 보편이라는 인식론 관점에서 볼 때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경제학을 이렇게 뭐 저 경제학을 잘 하는 건 아니지만은 경제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때 공부할 때 이게 거시적인 경제 또 미시적인 경제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거시적인 경제라는 건 뭐예요? 이 전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 경제적인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미시적인 경제라고 할 때는 뭐래요? 미시적인, 그러니까 한 개별 기업, 한 개별 어떤 업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시적인 경제학 가운데 미시적인 경제가 있는 거고, 이 미시적인 경제라는 거시적인 경제를, 배경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는 어떤 걸, 미시적인 경제만 붙들고는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신학도 우리가 보면 교회사 전체를 이해를 해야지 각 교단, 교파 이런 색깔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 우리 뭐 심수령 간사님한테도 그렇고 신대원 이게 신학을 보내는 어떤 그 우리 선교에서 양육해서 보내는 어떤 그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대원 들어가서 공부하기 전에 어떤 그 사전 이 공부를 하는 준비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적어도 다른 건 다 못해도 교회사 하나는 읽고 들어가라고. 교회사 하나는 읽고 들어가야지 이 교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신학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 집중해가지고 잘 숙제에 가서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많은 유익을 얻는 방면, 우리 집사람도 이번에 그 신대원 들어가가지고 교회사, 세계사, 한국사 이거 뭐 세 권을 읽고 들여보냈거든요. 그 교회사를 읽고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잘했는지, 그 교회사라도 읽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 신학교에서 그 가르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참 재미있다는 거죠.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 거시 경제, 거시 흐름을 이해하고 미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개별적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 흐름 가운데서의 개별을 이해할 때만이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봅시다. 역사학, 역사 인식에서 보편적인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을 또 한번 좀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이 개별적인 것은, 이 개별은, 이 보편적이라고 했을 때 보편적인 것의 특성은 개별은 보편이 구체화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의 개별적인 것은 역사학적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것과 동질적인 성격의 현상들이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떤 보편이거나 보편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막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개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 지역에서 나타났다면 또 저 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즉 개별적인 것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개개의 역사적인 가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치는 오히려 인간이 역사 생활에 남기는 것 모두가 근본적으로 동질적이고 동일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즉 이게 이 개별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것은 이 개별적인 것이 보편화된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뭐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다가오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하잖아. 북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뭔가 막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면 또 되게 어렵잖아요. 타문화권에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 개별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편화된 것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분들한테 아주 쉬운 개념으로 설명한다 할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북한이 뭐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북한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북한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북한도 뭐 물론 제도는 다르지만은 그 제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법과 본질은 같거든. 이 한국 사회에서도 살아가는 건 사람이잖아요. 북한 사회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야. 조금 우리가 다른 것이 다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아주 그렇구나.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이 관점을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 어떻고 뭐 북한 사람이 어떻고 좀 다를까? 뭐 이렇게 뭐 다르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한국에 와서 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가운데 가정에서 한국 출생의 여성하고도 같이 지내보고 또 그게 실패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북한 여성하고도 만나서 같이 이게 지내보고 이렇게 보니까 북한 여성이 다르고 남한 여성이 다릅니까? 인간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밥 먹고 똥 싸는 인간인 거예요. 조금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이 보편이라는 것은 이 개별이 이제 보편화된 것,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북한에서 일어났던 일이 한국에도 일어날 수 있고,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미국에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개념이 개별이 보편화된 것, 이런 것을 관점에서 개별이 구체화된 것이 보편적인 관념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과의 관계는 그럼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과의 관계. 역사 인식은 결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특수한 모습에 대한 파악하는 것만으로 목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 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한 특수한 사건을 이해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인식이라는 것은. 역사가는 오히려 한 사건이라든가 또는 한 시대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 사건을 통해서 한 시대의 전체적인 모습을 해명하고 그것의 역사적인 의미를 전후 시대와 연속 속에서 파악해내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 연구라는 것은 결국 과거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인식을. 이게 뭐 이런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그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 그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좌파적인, 제가 이렇게 전에는 이게 보수적인 어떤 농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주 이 좌파적인 어떤 모성, 그런 사고로 이해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좀 의아했어요. 지금 시대는 이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거예요. 각자 도생의 시대. 미국이라는 어떤 전의 어떤 거대한 어떤 이 힘을 많이 따랐는데, 전에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근데 요즘에는 또 중국이라는 어떤 또 어마어마한 어떤 이 국가가 이게 세워지니까 어디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또 이런 관점, 그리고 또 이제는 자기 스스로 누구를 책임져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떤 살아갈 길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이란의 핵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막 이렇게 때린다고 지금 많은 어떤 시각들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핵 문제라는 이 지구상의 문제를 미국 혼자만 책임져야 되냐? 미국 혼자만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는 미국이 만일 그런 이란의 핵 문제를 다스리려고 이렇게 한다가 좀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으냐? 지지를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지를 해주고 어떤 응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이라든가 이 러시아는 그런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란이라는 어떤 그 나라를 뒤에서 슬슬 도우면서 자기들이 이 속인 그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어떤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만일 그렇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만일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이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미국이 아이고 그러면 나도 손 뗄 거야. 핵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서 손 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입장이 좋아지겠어요? 서로 핵 문제를 핵을 보유하겠다고 이란도 핵 보유하겠다. 그러면 한국도 핵 보유해야 되고 그러면 일본도 핵 보유해야 되고 중국이 제일 예민한 문제인 대만 문제 대만도 그러면 핵 문제를 핵 보유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이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미국이 있는 것이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 입장에서 자기네 어떤 긍정적인 입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바른 선을 가지 않고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나중에 이 국제 질서는 어떻게 되고 나중에 이 국제사는 무질서한 어떤 무정부 상태의 그런 것의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별적인 문제를 이렇게 보편성 가운데서 미국이 핵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건 보편적인 문제잖아요. 보편적인 문제.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개별적인 것이 일반적인 것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문제를 둘 수 있는 비유를 둘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생각도 한번 좀 해봤어요. 우리 선교에도 이게 성령의 은사, 그런 그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많이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성령 사역을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다 보니까 이 성령 사역을 하는 각종 어떤 이런 사역자들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 말씀과 또 집회와 또 이런 것들 따라들고 공부하고 또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이게 많이 배우려고 했어요. 근데 각각의 이 성령 사역의 하는 어떤 그런 이 사역자들은 다양하게 많아요. 개체들은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 다 들어보면 영적인 원리는 다 비슷한 걸 이야기해요. 비슷한. 결국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눠주시는 성령의 속성과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그 성령의 속성은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특별한 은사 사역자는 개체는 다르지만은 이런 개별적인 것들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것, 즉 일반적인 한 성령의 영역 안에서 다 같은 이 성령 사역의 은사 사역자가 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은사 사역자의 그리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개별 사역이 은사 사역자하고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사역의 어떤 것들을 보면 비슷한 어떤 성령의 원리, 은사의 원리는 똑같은 비슷한 어떤 것들이 나타나요. 즉 이게 그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사역의 어떤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해되십니까? 예.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인식에서 또 나중에 상대적인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는 이 역사 인식이라는 것은, 인식이라는 건 다 정확하게 인식 못 하잖아요. 근데 그 한계성이 있는데, 우선 보편적인 것에 대한, 이런 에 대한 또는 세계적인 진행에 대한 어떤 견해도 역시 역사가들이 외적인 상태라든가 개인적인 관심이라든가 또 가지고 있는 세계관 등에 따라서 또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다시금 이 상대성의 어떤 그런 인식
또 상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관념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가 인식하는 문제하고 또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문제, 또 이 그 순환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문제, 그리고 또 직선 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문제는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상대적인 역사 인식은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또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 인식론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역사 인식론을 좀 개론을 쭉 보고 있는데 역사관을 보았고 역사 인식론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이러한 이 인식, 이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세계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예, 세계 역사학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이런 역사관과 또 인식론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 역사 인식의 어떤 그런 주체들이 이런 세계적 사 쪽에서 역사 인식은 어떤 관점을 흐름을 가지고 왔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역사학의 흐름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계 역사학의 흐름도 또 이렇게 구분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역사학의 흐름, 중세 역사학의 흐름, 근세 역사학의 흐름, 또 현대 역사학의 흐름, 이 세계사 가운데서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런 놈들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뭐 여기서 다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고대 역사학은 보편사라는 거예요. 아까 이게 일반적인 것과 그 개별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보았죠. 일반적이라 해서는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고대 역사학의 어떤 하나의 키로 설명한다 수 있다면 보편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중세 역사학도 보편사적인 어떤 역사학이었다는 거죠. 근데 근세에 들어와서 이 보편사에서 개별사로 또 변천한 어떤 역사학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근세 또 현대는 이 그 포스트 모던 역사학, 이 어떤 그런 흐름을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먼저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대 역사학의 어떤 내용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쓴다는 것은 인류의 오랜 문화적인 전통이었어요. 역사라는 것은. 이미 기원전 5세기 중엽부터 전후로 해가지고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역사 서술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 그 역사 서술이 동양이나 서양의 역사 서술은 이 보편사적인 관점에서 역사 서술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동양에서 보면 이 그 고대 동양에서 보면 이 그 공자가 이 춘추 이 그 공자가 역사서를 기록했는데, 춘추를 서술했는데, 공자는 기원전 722년에서 기원전 481년 사이에 노나라의 사관이 기록한 춘추라는 어떤 그 역사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공자하고 이 노나라의 어떤 이 기원전 722년에서 기원전 481년 사이의 이 노나라의 역사 연대기를 이 공자가 이렇게 기록한 부분들이 동양에서는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그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마천이 사마천이 사기를 이렇게 썼는데, 이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경에부터 기원전 86년경에 이 중국의 전한 시대의 역사가이자 천문학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마천이 사기를 써요. 그래서 이 사마천은 중국 역사학의 아버지로까지 불려요. 예, 중국 역사학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는데, 이 사기에서 보면 이 사마천도 이게 그 보편사적인 관점에서 이 역사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 역사 서술의 형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의 역사서의 모범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마천, 중국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 사마천은 단순하게 중국 왕조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천하세계, 천하세계, 즉 인간, 권력, 도덕, 문화까지 통합적으로 설명하라는 구조를 이 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특정 왕조가 아니라 천하세계, 중국 플러스 주변 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사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즉 이 보편사를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동양에서도. 제가 우리 이 한국 고대 역사도 이 중국의 이 사마천의 사기를 자료를 참고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종종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동아시아는 이 중국이 중심지였다는 것을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은 고대부터 이 보편적인 역사 소설을 이렇게 시도를 했었어요. 우리 개론, 즉 이 관점 사관을 끝난 다음에 우리 역사를 쭉 들어가겠는데, 우리 역사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보면 이게 자료들이 많이 풍부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중국 역사가들이 기록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끌어다가 우리나라 역사를 증명하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반추에서 생각해보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그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기 나라의 왕조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그런 어떤 민족들, 나라들 이런 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쭉 자기 나라의 어떤 역사들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여기서 좀 이렇게 그 팁을 하나 드리려면, 목사님 팁을 하나 드리려면, 제가 우리 신대원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계속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드리는데, 신대원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가지고 나와야 될 건 두 가지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공부하는 방법론을 배워야 된다. 공부하는 방법론. 그 공부하는 방법론의 최종적인 결론이 뭔가 하면 논문을 쓰고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그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논문을 쓰는 것은 필수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신대원에게 논문은 그 필수 아니더라고요. 그냥 선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은 무조건 논문을 쓰고 나와야 돼. 그 논문이라는 결국 그 종합적으로 공부한 것들을 조립하는 기술이거든요. 그걸 안 하고 나오면 진짜 뭐 다른 좀 제가 이렇게 진대원에 가서 공부하고 나온 친구들을 보고도 이렇게 참 이렇게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뭐 목사님이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특별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배워야 되죠. 계속 배움이라는 끝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그 신대원이라는 그 대학원 기간에 그 공부하는 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하고 나와서도, 그 공부하고 나와서도 계속 여기저기구나 뭐 배우겠다고 따라다니고, 여기 가서 뭐 조금 배우고 저기 가서 조금 배우고 조금. 아니, 공부하는 방법론을 배웠잖아. 이제는 그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파야지. 내가 스스로 파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는 매겨야지. 첫째로 신대원에 가서 하는 두 가지를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 공부하는 방법론을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료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게 그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서 특히 이게 자료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자료들을 뭐 일들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에 중국 역사 자료도 끌어오고 저기 일본 역사 자료도 끌어와서 그 증명해내려고. 그 두 번째는 자료들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들을. 공부하는 방법론하고 자료들. 그래서 신대원에서 맨날 저기 우리 그 늘 인상 깊게 제가 교수님들한테서 가르침 받았던 게 뭔가 하면, 설교자는, 목회자는 노가다를 해야 된다. 이래야 맨날 들었어. 노가다를. 무슨 노가다? 사회 나가서 뭐 건설 현장 노가다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설교 주제를 그 설명해내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자료들을 읽어내는 노가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어떤 그런 영적인 주제와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자료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그 수많은 자료들을 읽어내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국 근현대사를 이걸 정립해내기 위해서, 물론 제 이 강의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이게 쌓아놓고, 내가 지금 그 아름차, 내가 언제 이거 다 읽어낼까? 우리 성경적 세관도 그렇고, 성경론도 그렇고, 저 기도론도 그렇고, 저런 탄생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저기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네. 잠깐 뭐 이야기가 좀 곁으로 갔는데, 사마천이 이 중국 역사를 쓸 때 단순하게 자기 어떤 왕조의 이야기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 민족들 이런 것들 다 끌어다가 종합적으로, 즉 보편사를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보편사. 예. 자, 이게 동양에서도 이런 고대에는 보편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서양에서도 이게 역사학을 보면, 고대 보면 이 보편사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고대사는 써졌다는 거예요. 고대 이 그리스에서 보면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은 기원전 484년에서 425년경에 살았던 이 사람인데, 이 헤로도투스는 페르시아 전쟁에 관해서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역사라는 단어를 최초로 이 헤로도투스가 이렇게 써있는데, 그래서 이로써 역사라는 어떤 새로운 장르가 이 서양에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거든요. 헤로도투스는 페르시아 전쟁, 즉 이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의 어떤 그 전쟁사를 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순하게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의 어떤 이런 것들을 쓰는 것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또 자유와 지배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포괄사를 쓴 거예요.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을 쓰기 위해서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아죠? 트로이 목마라는 그런 그 전쟁. 그 트로이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페르시아 전쟁 쓰기 위해서. 그러면서 전쟁사를, 이렇게 페르시아 전쟁사를 쓰면서 다양한 민족들 간의 충돌을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읽어내려고 했어요. 특정 사건의 어떤 문명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변이 문명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거죠. 헤로도투스는 이 책의 절반 이상을 전쟁이 아니라 이집트, 페르시아, 스키타이 등 다양한 민족들을 설명해내면서 이렇게 이 페르시아 전쟁사를 쓰게 되었던 거죠. 즉 보편적인 특징, 이렇게 개별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적인 역사를 이 이야기로 그 관계 가운데서 묶어내는 그런 역사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고대사의 특징들은, 고대 역사의 기록의 특징들은 고대사의 역사를 전 세계 또는 신의 계획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고대사는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중국에서 아까 중국 사마천 같은 경우에는 천하의 역사를 쓰려고 했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 페르시아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운명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보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고대사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뭐겠어요? 기독교 역사잖아요. 기독교 역사는 여러분 고대로부터 창조부터 이야기해요. 창조부터. 인류의 기원부터 이어가고,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이 완전히 이게 인간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종말까지, 세상의 종말까지, 이 기독교의 어떤 그런 것처럼 기독교만큼 어떤 보편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역사도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보편적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이 최고의 보편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개별의 국가를 지목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개별 국가를 지목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보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편사라고 했을 때니까 기독교 히브리 어떤 역사를 봐도 그렇고, 고대 어떤 그리스 역사를 봐도 그렇고, 중국의 어떤 고대의 어떤 그래서 보편적으로 고대사는 이게 보편사를 기록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세 역사학은 또 어떨까 하는 거예요. 중세 역사학도 이런 보편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예. 중세도 기독교 신중심이 보편사였어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중세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되죠. 예. 로마의 콘스탄틴 누스 1세 이 황제를 통해서 콘스탄틴 누스가 303년에서부터 333년까지 재위한 기간 로마 제국의 군주로서 제국의 정치 구조화를 아주 본격적으로 바꾼 인물인데, 그는 312년에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를 합법화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렸죠. 이 콘스탄틴 대제 이전에는 기독교는 박해받던 어떤 그런 국가였던 데로 비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로 변하는 어떤 그런 이 시대를 맞이하죠. 이게 이 콘스탄틴 대제가 통치하던 시대의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광활한 영토 표시한 부분들인데, 이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이 기독교 국가 되고, 여기서 대표적인 사상가가 누구였어요? 우리가 지난 직선 사관, 기독교 사관을 봤을 때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 기독교 하나님의 이 세계, 기독교적인 사관을 가지고 역사 구조를 이렇게 어거스틴이 그걸 정립했고, 그것이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그 사관을 쫙 받아들였죠.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 사관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편 사관, 기독교적인 보편 사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히브리 이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가 우리가 이게 참 아주 특징적인 역사가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헬라 문화에 이렇게 소개한 역사가잖아요, 요세푸스. 제가 전에 중국에 있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 역사서들이 많잖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역사서를 읽는데 너무너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서를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성경 공부를 계속 하면서 그 가운데 요세푸스의 어떤 유대사를 쫙 읽어왔어요. 근데 이 요세푸스 유대사를 읽으면서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식의 어떤 역사서보다 이 헬라식의 어떤 그런 쪽의 역사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헬라식으로 기록해 놓은 유대사가 있는데 성경으로 통인데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것처럼 이 중세 시대도 이게 보편사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자,
이어서 우리 중세 고대하고 중세 어떤 세계의 역사학계의 흐름은 요 정도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근대 역사학의 보편사에서 개별사로 이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그 단계를 맞이하는데 세계 역사학에서 근데 요게 또 여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고대 역사학하고 중세 역사학의 어떤 흐름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근세 역사학의 그것도 개별 보편사에서 개별사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이번 좀 이렇게 내용이 좀 좀 더 있고 좀 구체적으로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근대 역사학이 보편사에서 개별사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흐름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